네, 안녕하십니까. 정민 그룹장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서 좀 그 발표 주제가 조금 다소 무거우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제 기업들이 현재 맞닥뜨리는 상황을 보면은 이런 이슈들이 꼭 짚어봐야 되지 않은 이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공급망 재편이나 공급망 구조 변화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단기간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장기간에 걸쳐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공급망 관리에 대해서 전사적으로 점검이 필요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방법론이나 방향성을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발표할 내용은 공급망 점검과 전략적 방법론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발표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션 1에서 일단 발표 내용에서도 보셨듯이 공급망 이슈가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경제 트렌드나 산업 트렌드를 보면은 2024년의 경제 리스크 시나리오 분석을 보면은 10대 요인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공급망과 관련된 이슈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반적으로 아까 그 방호근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공급망 그 교란하고 공급망 재편에 관련된 이슈들이 앞에 이제 이런 이슈들과 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국내 기업들이 올해는 글로벌 공급망 심화에 대한 문제를 가장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국내나 국외적으로도 이 공급망 이슈가 크게 화두로 지금 현재 얘기가 되고 있고요. 사실 국내 기업들도 왜 이렇게 한국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이슈가 글로벌 공급망 문제 심하냐고 이제 선정한 이 배경을 보면은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공급망 글로벌 전체적으로 글로벌 분절이나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나서 2022년 초반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도 발생이 됐고, 그때 당시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기업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이런 기후 변화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장이 침수가 되고 이런 현상들이 같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방호근 박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공급망 재편 이런 이슈가 떠오르면서 결국 기존에 있던 시장의 어떤 질서 체제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나 유럽, EU 지역은 자기네 나라 중심으로 해서 공급망을 설정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거래하고 있던 중국의 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수출 제재로 걸어버리니까 기업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그런 수익이나 이런 부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면서 실질적으로 물류 대란 같은 것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를 했을 때 물류가 지나가는 통로나 그다음에 어떤 항만에 대한 폐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물류에 대한 비용들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았고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공급망 이슈가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서 공급망 관리 변화들도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중에 일부 예측이 가능한 것도 있지만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도 없는 상황일 수도 펼쳐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대처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기업들은 많은 고심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도 큰 충격에 다가오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공급망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영 전략적 관점에서 공급망 관리뿐만 아니라 규제나 이런 것들도 함께 공급망 관리에 대해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급망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도 기업 입장에서는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급망 관련된 그 정책들이 EU나 미국에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발표해 주신 내용들도 보면 결국 이 기업 지속 가능성 실사 지침이나 그다음에 EU 산림 전용 방지 규정에 따라서 결국
기업들이 이것들을 꼭 준수를 해야 되고 어디에서 이것들을 가지고 왔는지에 대한 원산지 증명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그 탄소 배출량이나 이런 것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EU나 이제 미국에서 IRF 것 같은 경우는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형성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자국에 공장을 들이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로 어떤 그런 추가적으로 공장을 이전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공장을 유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격 관과 코스트 관점하고 그 다음에 결국 소비자 시장이 어디인지 그 다음에 이런 규제를 따라서 우리 회사의 기업의 어떤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들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션 1에서 두 번째 발표해 주신 그 한재진 위원님 자료에 보면은 그 산업별로 국가들이 해외로 나가는 기업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그 기술 개발을 통해서 어떤 수직적 통합 같은 것들을 이루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은 이제 물론 이제 규제 관련돼서 거기에 따라야 되는 내용도 있긴 하지만 이 규제를 따라야 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EU 규제나 이런 것들은 이제 기업 규모나 고용 인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이런 규제를 따라야 되는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은 자기 자체에 있는 공급망들한테 이런 그 환경적인 측면하고 인권 경영이나 이런 관리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산업 구조상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중간재 산업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주로 이제 글로벌 고객사에서 요구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출되는 환경 문제나 그다음에 인권 등 전반적으로 어떤 지속 가능한 공급망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요구 사항들을 글로벌 고객사에 역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공급망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공급망 관리라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는 개념이 아까 그 한재전 위원님이 이제 60년대부터 쭉 시계열로 보여서 그런 그림을 보셨듯이 과거에는 90년대 전까지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물류 중심의 물류 관리 중심, 그 다음에 원자재 관리 중심 이렇게 편파적으로 나눠서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해왔는데요. 199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개념이 생겼고 그에 따라서 이제 산업계와 학계에서도 이런 이슈들이 논의가 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글로벌화가 되면서 따라서 이런 서플라이 체인들이 이제 어떤 힘을 받아서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선진 기업들 같은 경우는 90년대부터 비용이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 따져서 그 공급망 관리 체인 같은 것들을 관리하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기업들이 결국 서플라이 체인 관리가 기업의 성공 요소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급망 관리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을 한번 저희가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공급망 패러다임은 크게 봤을 때 린 공급망 관리하고 애자일 공급망 관리하고 그다음에 통합 공급망 관리로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0년대하고 1990년대 이전하고 1990년대 사이는 린 공급망이란 관리를 먼저 이제 처음에 나오게 등장된 시점인데 모두 아시다시피 도요타 프로세스 시스템이라는 것들을 한번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학을 해보신 분들은 교과서에 대표적인 사례로 도요타 프로세스 사례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때 당시에 도요타에서는 저스트 인 타임이나 그 다음에 린 프로세스 방식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기존에 이제 미국에서 얘기하고 있던 포드 시스템 같은 것들이 오히려 도요타에 있는 관리 시스템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미국 학자들이 일본에 와서 연구를 하기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린 공급망 관리가 크게 이제 어떤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2000년에 들어오면서
이런 국내 어떤 ERP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면서 린 공급망 관련된 부분들이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어떤 세계화된 과정에서 공급망 자체가 너무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 린 시스템의 어떤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00년, 2010년 이렇게 넘어가면서 결국 시장은 변화하고 고객들은 계속 고객의 마음이 변하다 보니까 시장과 고객의 마음을 따라가야 되는 시스템으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애자일 시스템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2016년에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애자일 공급망 관리 플러스 IT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함께 더 추가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함께 애자일 공급망 관리를 하나의 또 한 획을 긋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0년 최근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코로나를 맞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2008년에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아까 보셨듯이 전체적으로 글로벌 세계화 지수 자체가 좀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19나 이런 것들이 발생되면서 공급망의 어떤 분절 형태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최근에 ESG나 패러다임이나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앞에서 저희가 설명드렸듯이 공급망 관련된 규제나 그다음에 친환경 관련된 규제들이 점점 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이런 윤리적이나 환경적으로 책임을 중시해야 되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합형 공급 관리 형태로 진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기업들이 이제 환경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에서 나타났던 공급망 분절 현상을 이제 거기서 분절됐던 것들을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것 플러스 그 다음에 규제나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관련된 기업뿐만 아니라 산업계에 영향이 있는 이해관계자의 모든 이해관계자를 포괄할 수 있는 형태의 통합적인 공급망 관리 체계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저스트 인 타임이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저스트 인 케이스라는 용어를 더 쓰게 됐고 비용이나 이제 효율적인 측면보다는 오히려 보건성이나 안정성 측면의 공급망을 더 강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공급망 관리는 어떤 외부 환경 변화에서 이제 대응하여서 이제 위험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었다면은 이제는 선제적으로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공급망 내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나 자국 우선주의나 이런 이슈들이 단기적인 이슈가 아닙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기업들이 단기적인 수익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기업의 어떤 종속 문제로 봤을 때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관련된 액션 플랜이나 이런 것들도 함께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또한 이제 공급망 관리에 있어서도 시간이나 비용의 효율성보다는 환경, 사회, 경제, 정치 어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공급망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공급망의 전반적인 모니터링이나 그다음에 공급망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이슈나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분석이 되어야 해서 효과적으로 효율성과 효율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공급망 형태로 진화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와 현재 어떤 그 글로벌을 놓고 외부의 환경 변화 이런 걸 봤을 때 결국 우리가 이제 공급망 관리기 하기 위해서 5가지 방향을 제시를 하게 되면 결국 린, 애자일, 이제 리질리언스, 그다음에 그린, 서스테너블 이렇게 5가지 관점에서 결국 통합적으로 공급망이 관리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제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공급망을 먼저 이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선결된 질문을 먼저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급망 구조는 안전한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급망 규제 대응은 가능한가? 그 다음에 현재 공급망에 예상되는 한계는 무엇인가? 공급망 대응을 위한 과제는 또 무엇인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제 공급망에 대한 어떤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먼저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결국 현재 가지고 있는 공급망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개선 방향을 찾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공급망 전략과 그다음에 공급망 구조,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국가 또는 기업에 대한 의존도나 이런 것들이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국가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것들도 노출도나 이런 것도 파악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2008년 금융위기 터지면서 금융회사들이 그 이후에 했던 것이 바로 스트레스 테스트죠. 결국 기업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급망 관련돼서 공급망 스트레스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보시면 이런 시나리오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사실 이런 시나리오 같은 것들을 작성을 할 때 보통 계량 분석을 많이 하죠. 근데 사실 계량 분석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과거의 시계열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개수나 탄성치 같은 걸 구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요소들이 우리 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예측하기가 정말 힘들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2002년에 이제 제가 그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사태가 터졌을 때 제가 다른 회사에서 일을 했을 때 저한테 떨어진 미션이 원유 가격, 그 다음에 철판 가격 얼마까지 올라가라고 예측을 저한테 하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물론 시나리오 분석이 들어가죠. 결국 이 전쟁이 전면전까지 갈 것인가까지 해서 4개의 시나리오를 구분해서 실질적으로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모델을 통해서 돌려보긴 했어도 그런 것들을 쉽게 예측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기업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것들을 과거의 어떤 수치나 이런 걸 통해서 시나리오 분석을 할 뿐더러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공급망 자체가 다른 업체나 다른 국가로 대체가 가능한지도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은 결국 공급망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나 이런 것들을 함께 이뤄져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갭이 차이 나는 부분들을 어떻게 메꿔 나갈 것인가. 그래서 그 갭이 생기면 그 갭을 이행하기 위해서 과제나 이런 것들이 함께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는데 핵심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별 질문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방법론으로 이제 락스라는 방법론을 이제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5대 핵심 요소 안에 이제 총 27개 영역을 만들었고 그 안에 155개의 체크리스트를 저희가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린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러니까 코스트 관점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체크리스트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에자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런 외부 환경이나 이런 변화에 따라서 얼마나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탄력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리스크나 이런 것들을 발생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고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얼마나 대응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툴. 그 다음에 그린 관점에서는 실질적으로 제품이나 공급망 자체가 얼마나 환경 법규에 위반되지 않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공급망 체인 자체가 얼마나 환경을 위한 공급망 체인으로 변화가 되는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서스테이너블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급망에 매여져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어떤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수긍할 수 있는 형태로 공급망 관리가 되어야지 이런 것들이 이제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툴킷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응 시간이 얼마인가. 그 다음에 온쇼어링, 니쇼어링이라는 형태가 이제 발생이 될 텐데 전략적으로 우리가 비용 관점으로 봤을 때 온쇼어링이나 니어쇼어링을 갔을 때 어떤 비용의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공급망 관리함에 있어서 최근에 이제 어떤 이런 수요 예측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데이터 기반으로밖에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사실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데이터를 연결하고 플랫폼을 만드는 자체가 많은 비용이 수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 예측 모델이나 시뮬레이션 돌리는 것들은 어떤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에 어떤 트렌드를 보면
결국 IT 기술을 융합을 해서 플랫폼화를 해서 결국 이런 공급망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기업들이 어떤 데이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도 함께 같이 연결돼서 이런 툴킷을 통해서 공급망의 어떤 자가 진단이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시적으로나 이제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전사적으로 어떤 총체적인 업무의 이런 공급망 관리가 어떻게 보면 기업의 핵심 전략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을 이제 예시로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각 요소하고 20개 영역마다 이제 저런 리스트 체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체크업을 했을 때 기업들이 부족한 부분과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한번 해보면 우리의 공급망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어떤 과제를 도출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함께 도출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요거는 이제 그 가트너사라고 이제 보통 이제 미국의 IT 자문 회사에서 발표하는 그 글로벌 공급망 중에 잘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산업별로 아마 관리하는 것들이 특성이 있을 거라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과 연결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제시했던 락스 개념에 있어서 그 해당 산업군에 따라서 그 강조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달라지거나 약한 부분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 IT 서비스업이나 그다음에 제조업에 따라서 이런 형태의 어떤 부분을 더 강조하거나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주로 이제 여전히 이제 제조업 분야에서는 린시스템을 선호를 해서 좀 비용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그린이나 서스테이블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뭐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도 친환경 제품에 대한 아니면 요즘 물을 덜 쓰는 화장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런 공급망 관리에 있어서 이런 강조하는 부분이 좀 달라질 거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저희가 이제 산업별로 그 공급망에 대한 전략이 산업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 형태는 결국 산업의 이런 특수성이나 기업의 특수성이 함께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제 여기 앞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예시를 저희가 한번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